대선 후보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부동산 세제 분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에 있는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크게 5가지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의 기본 방향, 특히 보유세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수요자의 세부담 완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직접적인 관련성은 조금 낮지만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 규제에 대한 내용도 함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정리를 좀 하자면요. 먼저 부동산 세제 개편의 기본 방향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에 대한 틀을 기본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 거래세를 모두 완화하려는 좀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보여지고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강화하겠다는 그런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계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그 박근혜 정부 때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돼서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가 기본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던 상황입니다. 뭐 좀 말씀을 드리자면 향후 복지 분야 등과 같이 정부 재정 지출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을 거고요. 인구 구조를 봐도 향후 늘어날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 결국 부동산에 대한 세수도 계속 늘려야 되는 방향으로 갈 것인데 그럼 과연 2가지 세수 중에서 이 보유세 세수와 거래세 세수 중에서 무엇을 더 늘릴 것인가? 전체적으로는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늘리자에 보다 더 공감대가 형성되는 상황입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거래세를 강화하는 것은 거래를 위축시키고요. 사실은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것이 시장에서는 반드시 거래가 이루어져야지만 물건을 파는 사람,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보다 더 원활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 비용을 늘린다는 층에서 거래세 강화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조세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반면 부동산 보유세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은 OECD 자료를 통해서도 가장 경제 발전, 에 가장 악영향이 없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그런 조세로서 부동산 보유세를 많이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학계에서 그동안 논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뿐만이 아니라 거래세까지 강화하는 그런 일부 후보의 주장은 학계에서 봤을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공시지가가 상승을 함으로써 세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단순히 세금이 증가한 것뿐만이 아니라 세금과 연동되어 있는 공시지가와 연동되어 있는 여러 보험료라든지 관련된 부대 비용들이 다 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실성이 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반면 또 한쪽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와 같이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완화하겠다는 것 역시 현실성이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박근혜 정부 역시 보유세를 완화하려고 종부세를 폐지하려고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실제 지금 현재 종부세 세수가 작년 기준으로 8조가 거쳤습니다. 거칠 예정이고요. 아마 거치겠죠. 8조가 거치는 그런 상황에서 이 과연 세수를 우리가 과연 줄일 수 있을까, 완화할 수 있을까? 종국적으로는 박근혜 정부도 이 종부세를 폐지를 하려고 했다가 계속 유지를 한 것이 이 세수에 대한 필요성 때문이고 과연 새로 들어온 어떤 정부 역시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간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역시 현실성이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의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안철수 후보,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그나마 저희 학계에서 바라보는 입장과 가장 부합하는 그런 대안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후보별 정책을 조금 더 보유세와 관련돼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를 국토보유세, 토지익 배당금지로 최근 명칭을 좀 변경을 시켰는데요. 그렇게 개편하겠다고 했고요.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세율은 최근에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토지 가액에 대해서 1%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거친 세수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인당 균일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약 80에서 90% 국민은 이렇게 토지세를 내는 것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아질 것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별로 현명하지 않다 그런 주장을 최근에 한 바가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종부세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 토지 초과 이득세를 도입을 하겠다. 저희 토지공개념의 3법 중에 하나로 되어 있던 토초세 재도입에 좀 방점을 찍고 있고요. 그래서 종부세 세율 인상, 종부세 과표 현실화, 그다음에 공정시작 가입 비율이라고 해서
80 내지 90%를 일부러 좀 곱해서 조금 과표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를 없애는 것을 좀 심상정 후보가 제안을 하고 있고요. 특히 심상정 후보가 저 토지 초과 이득세는 아주 개혁적 성향이 강한 내용이죠. 그래서 고유한 목적이 없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지가 초과 상승분에 대해서 50%를 중과세하겠다는 그런 그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 목적의 소유 토지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이를 국가가 매입을 해서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제시하고 있고요. 반면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부과 수준을 조정하고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하거나 장기적으로 면제하겠다. 단순히 종부세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재산세까지도 좀 부담 능력을 좀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는 강경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는 강화하겠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좀 달리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재미있는 내용은 최근에 좀 언급한 바가 있는데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비거주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기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겠다, 재산세도 중과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내용이 아마 국토보유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토지세를 실현하는 혁신적인 실험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헨리 조지가 이야기했던 토지세 개념을 많이 원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내용을 토지 배당금제로 바꿔서 부르자라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은 그 개념 자체는 토지가를 과표로 해서 평균 1% 세율을 부과하는 토지 보유세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압도적 다수가 혜택을 본다고 해서 세금을 저희가 배당금으로 부르진 않으니까 그냥 국토보유세라고 불러도 크게 무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로만 보면 이렇게 해서 거둬들이는 토지세 수를 가지고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쓴다는 것은 아까 앞에서도 발표에서 나왔던 자산 불균등, 점점 심해지는 자산 불균등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와 같은 토지에 대한 세금이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개념이 현재 보유에 대한 실효세율이 0.17% 정도인데 이것을 1%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임대차 3법, 물론 입법에서 3법으로 됐지만은 임대차 3법의 개념이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은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입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은 분명히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도의 필요성 그리고 실제 그것을 바로 도입할 것인가 아닌가 그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분명히 고려가 되었는가 이 질문을 학계에서는 꼭 던지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적이 됩니다. 법인의 세부담이 많이 늘어난다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토지세에서는 법인을 빼고 있지 않습니다. 법인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산 비용이 늘어날 것이고요. 이 생산 비용이 늘어나면 물가가 늘어날 것이고 이 생산 비용을 인상하는 것을 기업이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용을 억제할 것이고 이것들이 실질적인 경제 지표로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분명히 고려가 돼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본소득을 도입한다고 해서 이와 같은 부정적 측면들이 모두 다 완화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우무한 발상으로 생각이 되고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적으로는 이와 같은 국토보유세가 도입이 되면은 종부세를 폐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종부세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성격, 현재 어떻게 종부세가 거쳐서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가? 부동산 교부세로 전액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 부동산 교부세는 지방 재정이 열악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준 등을 활용을 해서 각 지자체의 재정으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가진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부동산 교부세를 많이 가져가는 거죠. 일종의 국세로서 지방 정부를 보조하는 그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교부세를 이 부동산 교부세를 종부세를 폐지하면은 그리고서 토지세를 만들면은 과연 지금 종부세가 가지고 있는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계속 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을 보조하게 되면은 지역에 대해서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보조하게 되면은 그 개인이 다른 지역으로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의도치 않게 지역 불균형이 수도권 집중이 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아직 큰 고민이 없는 것 같아서 그 역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반대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국토보유세 반대가
좀 바보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좀 학계 내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논의라고 생각이 들고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긍정적 측면도 존재하고 부정적 측면도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좋게 긍정적인 측면을 제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자, 이런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그 정책 공약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는 국외보다 부동산 보유세가 낮다라는 그런 그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학계에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유세, 실효세율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 수준, 즉 GDP와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우리의 보유세 비중이 높은 나라인가 낮은 나라인가, 이걸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OECD의 가장 최근 자료를 비교해 봤을 때 OECD 국가들 중에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현재 한국의 위치입니다. OECD에서 하위권이 아니고요, 중위권, 나는 중상위권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보다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낮게 나타난 나라도 결코 후진국이라고 볼 수 없는 한국보다 경제 선진국들이 많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나라가 OECD보다 OECD 몇몇 국가들에 비해서 지금 보유세 비중이 낮기 때문에 보유세를 높여야 된다는 논리 자체는 더 이상은 좀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좀 논리고요. 또 하나 이 논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해외에서 거둬들이는 부동산 보유세는 우리나라가 이야기하는 현재 종부세, 그다음에 토지세와 같은 그와 같은 세원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거둬들이는 해외 국가들이 거두어들이는 대부분의 세수는 지방세수입니다. 즉 보유세를 많이 거두어들여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 병원, 도로 이와 같은 각종 기반시설, 공공서비스의 비용을 그 거둬들인 보유세수로 제공을 합니다. 즉 보유세수가 해외가 높다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올려야 될 것은 재산세입니다. 지방세니까요. 보유세수가 다른 나라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높여야 된다라고 해서 토지세를 더 거둬들이고 종부세를 더 걷자라는 논리는 역시 학계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세 인상에 대한 현재 지금 논리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인상 시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특히 아까 기업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은 임대인이 이와 같은 보유세 부담을 느꼈을 때 임차인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역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 정상화 합리화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정상화하고 합리화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로 열심히 연구를 해보겠다, TF를 만들어 보겠다, 상대적인 알맹이가 빠져있는 현재 지금 내용이고요. 구체적인 좀 논의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좀 몇 가지 이슈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과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종부세를 폐지한다면 이후에 재산세를 과연 이후에 재산세로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재산세를 통합한다고 하면 현재 종부세가 가지고 있는 국세의 기능, 그 국세의 기능을 과연 없앨 것인지, 아니면 그 재산세의 국세의 기능을 강화해서 새로운 재산세의 개념을 만들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그 내용을 사실은 좀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분이고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때 다주택자가 많이 좀 억압을 받은 것으로 저희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택을 모두 구입하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어떨 때는 주택을 구입하고도 싶지만은 어떨 때는 주택을 임차하고도 싶은 거고요. 임차하려고 할 때 그 임차하려는 주택이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주택을 2개 이상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다주택자여야지만 그와 같은 주택이 여러분들한테 임대차로 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민간 임대주택은 필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이 사업자가, 다주택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지 않고, 설령 과도한 이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을 더 저렴하고 더 양질의 좋은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투입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해외에서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많은 국가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은 중앙정부가 공급하고 있는 나라, 여기 제일 좌측에 보이는 가장 크게 짙게 이렇게 된 나라는 역시 일부 국가고요. 많은 국가들은 지방정부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국가들은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가 그와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지 않고 해외에서는 사회주택이라고, 소셜하우징이라고 하는 까닭도 그런 맥락입니다. 공공에서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용어는 소셜하우징입니다. 공급 주체가 정부여도 되지만 정부가 아니어도 됩니다. 민간 임대주택자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임대주택에 대한 일반적인 글로벌 트렌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후보별 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의 보유세, 누진과세를 강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이제 틀이 좀 다르죠. 다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누진과세를 강화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임대 수준으로 임대료를 받는 민간임대 사업자들에게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민을 좀 하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2주택에는 세금을 중과하고 3주택 이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렇지만 3주택 이상은 반드시 임대사업 등록을 하게 하고 의무 임대 기간도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게 한다. 반드시 임대사업 등록을 하게 하고 의무 임대 기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의 정책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가장 균형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여전히 어떤 내용이 좀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상정 후보가 제시한 25년 의무 임대 기간 같은 경우에는 현행 의무 임대 기간이 5년, 10년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너무 과도한 좀 제한이지 않을까. 그 의도 자체는 좋은데 25년이 지금 현재 민간 임대 사업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가 이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수요자 세부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워낙에 세부담이 크게 최근 3년 사이에 크게 늘어난 것이 워낙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내용들이 비슷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가구 1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세부담을 줄이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고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그다음 안철수 후보 다 비슷한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또 청년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해서도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재명 후보가 취득세 감면 기준을 좀 조정을 하겠다는 것, 윤석열 후보는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내용까지 있고요. 안철수 후보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네 후보가 모두 공감대를 갖고 있는 판단,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세 후보죠. 세 후보 간의 공감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실질적인 소득 증가 이상으로 지금 늘어난 세부담은 분명히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이 생애 최초 구입자의 LTV 규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최근에 이제 TV 토론에서 조금 문제가 되었고요. 좀 여러 가지 고민해 볼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애 최초로 어떤 가구가 주택을 구입을 할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그런 대출액을 그걸 이제 LTV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최대 90%까지 인정을 해주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도 청년 원가 주택을 통해서 분양가 20%를 먼저 내고 80%를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서 마련하겠다. 그럼 LTV가 한 80% 되는 거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가장 혁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으로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을 하겠다고. 지금 저희는 30년이 최대인데 45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LTV를 80%로 하고 또 재미있는 것이 15년 동안은 이자만 내겠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그 이후부터 30년 동안 이제 원리금을 상환하는 그런 구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상정 후보는 이 세 명 후보하고 조금 이제 결이 다르죠. LTV 80%, 90%로 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이고 이는 청년을 투기판에 모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저희 의견들을 좀 말씀드리면 제 의견들을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시대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국토교통부가 이제 전국에 있는 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거고 제가 그 중에서 서울의 무주택 임차 가구만 한번 뽑아내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과연 집을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활용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서울에 집을 가지지 않은 임차 가구입니다. 과연 집을 보유해야 된다는 것이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졌으니까 이제 50%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집을 보유해야 된다는 응답이 79.2%로 나타나고요. 그럼 소위 MZ세대라고 하는 지금 최근에 청년 세대들은 그래도 좀 덜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80.7%로 나타납니다. 가구주 연령이 만 35세 미만 가구에서는 이 비율이 81%로 나타납니다. 자가를 필요로 한다, 필요로 하지 않는 데 있어서 즉 임대주택으로 갈지 자가로 갈지에 있어서 너무 정부가 답을 먼저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주택 임차 가구가 80%는 자가주택을 필요로 한다라는 이 지점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어떻게 할까에 대한 논의로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이죠. 과연 현재 있는 가구가 주택담보대출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가가 다음 따라오는 문제겠죠.
현재 다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시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는 40,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50%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 한번 해봤는데요. 서울의 무주택 임차 가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면적에 해당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과연 LTV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9에서 84%가 필요하고요. 35세 미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85에서 89%, 85%가 20년 기준이었고 21년 주택 가격으로 바꾸면 89%가 필요합니다. 지금 LTV 80%, 90%를 해주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청년 가구들은 현재 서울에 있는 서울에서 자기가 임차하고 있는 면적의 주택에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빚내서 집사라는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서울에서 내가 주택 구입을 시도라도 해보기 위해서는 LTV 80, 90%가 현재는 필요한 상황이다. 이게 현재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후보의 말도 상당히 지적이 있고요. 일리가 있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가 LTV만으로 주택을 빌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주택담보대출을 대출을 하더라도 향후 30년 동안 그걸 갚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현재 소득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30%만큼을 매달 원리금으로 상환한다고 할 때 그런 30년의 대출 기간을 가지고서 했을 때 서울에 있는 무주택 임차 가구들이 어느 정도를 최대 부담할 수 있을까? 현재 순자산과 결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미래에 있는 소득을 다 한번 당겨오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봤더니 얼마 안 됩니다. 전체 가구에서는 2억 5천에서 2억 3천, 35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2억 1천에서 2억. 생각보다 터무니없이 낮죠. 이게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있는 가구들은 지금 부담할 수 있는 최대 주택 구입 가격이 이 정도 범위인데 현재 서울에서는 그것과 훨씬 높은 수준의 평균 중위 가격이 10억을 넘는 그와 같은 수준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이 차이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가 사실은 가장 큰 핵심이죠. LTV 지금 본인의 경제적 능력과 준하는 범위 내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 범위라는 거죠. 그럼 저 차이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가야지 이 논의가 보다 좀 더 엄밀한 논의가 되고 실효성 있는 논의가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논의가 못 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나왔지만 토지 임대부 주택 많이 필요합니다. 지분형 주택 많이 필요합니다. 전체 지분을 100%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일부만 구입하는 주택 혹은 일부만 정부가 같이 구입하는 그런 지분형 모기지와 같은 상품, 수익 공유형 상품들이 훨씬 더 많이 도입이 돼야 되는데 그에 대한 논의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주가 되고 있지 않아서 그 점은 약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